똑같은 집입니다. 어제는 내놔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금리가 바뀐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가격의 상당 부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 가정이 가장 쉽게 깨지는 시장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하는 금액이 인생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손해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둘째, 거래가 뜸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정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얼마에 샀는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한 번 사면 몇 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 단계로 나뉘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특유의 구조, 개인의 판단을 왜곡하는 편향,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사이클과 그것을 재는 지표입니다. 우선 한국 시장에만 있는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전세라는 특유의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는 집을 빌릴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집에 사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월세와 달리 매달 내는 임대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다른 데 투자하거나 예금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세입자는 집을 빌릴 때 큰 돈을 한 번에 맡기긴 하지만 매달 지출이 적어서 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두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전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전세제도 덕분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른 나라의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세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하방 지지선이란 가격이 그 아래로는 잘 내려가지 않는 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6억이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매매가가 6억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빌려주는 가격이 6억인데 물건을 파는 가격이 6억 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 이를 이해해보죠. 전 재산이 주택 하나뿐인 1주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급전 4억이 필요해졌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신용대출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은 4억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내놓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 제도가 있는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던 집을 전세로 돌려 현금을 마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0억 하는 집을 6억의 전세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를 하지 않고도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언젠가 돌려줘야 할 진짜 빚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방금 4억 급전이 필요한 집주인 사례를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4년 만기가 돼서 6억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4억을 이미 소진한 상태라 남은 현금은 2억뿐입니다.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이젠 정말 팔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돈을 아직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집을 다른 전세 세입자에게 6억으로 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전세를 돌리다가 다시 6억이 모이는 시점에 본인이 실거주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는 빚은 빚이지만 굳이 바로 갚지 않아도 되는 영구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탓에 부동산 시장에 급매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전세 제도 덕분에 한국에는 갭 투자라는 특이한 투자 방법도 생기니 부동산의 투자 수요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 기준 한국은 부동산 거래세가 굉장히 높은 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래세가 높으면 매물이 잠깁니다. 매물이 잠긴다는 건 팔만한 집이 시장에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취득세를 예로 들어보죠.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데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의 4% 정도를 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파는 쪽에는 양도세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서 자주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손해로 느껴집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생각해보죠. 주식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식을 해보셨다면 본인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세요. 주식을 사고 파는데 세금을 4%씩 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주식을 자주 사고 파실 건가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에 들어가면 그냥 눌러 앉는 겁니다. 이걸 잠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 사람은 있는데 나오는 물건이 없으니 남은 몇 건의 거래가가 호가를 좌우합니다. 거래량이 적은데 앵커링 효과라는 심리 효과가 겹쳐 몇 건 없는 가격이 전체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사람들이 왜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지, 즉 행동 경제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방금 말한 앵커링 효과입니다. 앵커는 닻을 내리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앵커링이란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 특정 숫자를 기준으로 삼고 그 언저리에서만 생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죠. 지나가다 아무 아파트를 보고 누군가 묻습니다. 저 집이 얼마일 것 같아? 라고요. 그러면 그 동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헤맬 겁니다. 하지만 옆 단지가 12억에 팔렸다는 말을 먼저 들려주면 어떨까요? 대답이 11억, 12억, 13억 언저리에 몰릴 겁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이미 기준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 기준점은 옆집의 가격이 되거나 이전 거래 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앵커링 심리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죠. 앵커링 편향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 때 가격은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상승기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옆집이 10억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10억이 내 기준점이 됩니다. 9억 5천만 원에 팔면 5천만 원을 손해본 기분이 듭니다. 내가 5억에 산 집이라면 실제로는 4억 5천만 원을 버는 건데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호가를 좀처럼 내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물이 잠기고 몇 안 되는 신고가가 다시 다음 사람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게 가격이 한 칸씩 올라갑니다. 하락기에는 반대가 됩니다. 매수인이 과거 가격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5억까지 갔던 집이 이전에 12억에 거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3억짜리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럴 때 원래는 15억 하던 집이 13억이 됐으니 13억이면 살만도 한데 안 삽니다. 바로 이전 거래 가격인 12억을 기억하거든요. 그 12억이 기준점이라 13억도 여전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탓에 이 앵커링 심리를 유념해서 앵커링 편향을 피하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앵커링 효과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데이터를 보고 적정가를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플레하우스의 러닝메이트라는 좋은 기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러닝메이트는 기준 자산을 하나 정하고 내가 적정가라고 생각했던 시기를 지정하면 그 시기 이후에 기준 자산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여 적정가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계산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예시는 기준 자산을 통화량으로 선택하고 적정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19년도 1월로 선택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인플레하우스에서 원하는 매물을 선택한 뒤 러닝메이트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가격이 붙는 순간이 오거나 떨어지면 매수 기회를 노려보세요. 앵커링 말고도 판단을 흐리는 편향은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로 모입니다. 대부분의 편향은 손해를 피하려는 본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같은 크기라도 이익보다 손실을 약 2배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걸 손실회피라고 합니다. 1,000만 원이 생겼을 때의 기쁨과 1,0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괴로움은 같지 않습니다. 잃었을 때가 대략 2배 아픕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벌 기회보다 500만 원을 잃을 위험에 더 크게 반응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주요 편향 8가지를 부동산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보죠.
손실회피는 이미 오른 지역에 추가 투자를 꺼리는 모습입니다. 물릴까봐 지켜보다가 그 사이 주변이 대신 오릅니다. 확증 편향은 답을 먼저 정해놓고 근거만 모으는 겁니다. 여기는 오른다고 결론 내린 다음 유리한 뉴스만 골라보는 겁니다. 가용성 편향은 어떤 사건의 빈도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자신의 기억 속에서 가장 쉽게 떠오르는 사례에 의존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폭락, 폭등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쉽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에 자꾸 그 기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휘둘려 중요한 결정을 편향된 지식으로 내리게 됩니다. 근접성 편향은 내가 아는 지식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네 이야기를 전국의 법칙으로 믿는 게 근접성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상 유지 편향은 이사나 갈아타기를 미루고 결정 자체를 피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사겠다라고 결심한 시점이 왔어도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월세와 전세를 포기하지 못하고 매수를 뒤로 미룹니다. 현재 편향은 장기 가치보다 당장의 시세나 편의에 끌리는 걸 말합니다. 비용 회피는 무언가 하기 전에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떠올라 만사 귀찮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걸 말합니다. 불확실성 회피는 정보가 부족한 저평가 지역을 아예 후보에서 빼버리는 걸 말합니다. 어떤가요? 이 8가지 행동경제학 원리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8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같이 기회를 놓치는 쪽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손해를 피하려다 이익까지 함께 피해버리는 셈이죠. 그러므로 편향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고 계신다면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합리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방금 본 8가지 편향 중 하나에 걸린 건가?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막은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편향 효과와 다양한 심리 효과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다,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지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금리, 통화량, 공급, 경제 상황 같은 펀더멘털이 가격의 방향과 바닥을 정한다면 심리는 그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털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호재가 하나도 없는데 기대 심리만 커지면 가격이 펀더멘털을 한참 앞질러 오릅니다.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과하게 높아진 상태를 뜻하죠. 반대로 불안이 커지면 실제 가치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음으로 더 소개하고 싶은 심리 현상과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효과들입니다. 첫째로 포모라는 심리 현상입니다. 포모라는 말은 요즘 사회에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말이 됐습니다. Fear of missing out, 합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모는 나만 뒤처질까봐 조바심이 나는 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옆 단지가 2달 만에 1억 올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회사 동료도 지난달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진 마음에 주말에 부동산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남은 매물이 1개뿐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날 계약금을 넣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매물을 신고가에 사게 되는 겁니다. 반대 용어로는 조모가 있습니다. Joy of missing out, 같이 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는 심리입니다. 정확히 포모의 반대 심리죠. 이 다음 소개하고 싶은 건 무임승차 효과입니다. 도로, 지하철, 공원처럼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 들어서면 그 혜택은 근처 땅과 집을 가진 사람에게 그대로 갑니다. 이런 시설을 짓는데 내 돈은 거의 들지 않았지만 땅값은 오르는 거죠. 개발 계획 발표만으로 인근 시세가 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이는 남들이 사니 나도 산다는 편승 심리입니다. 오른다는 소문에 사람이 몰립니다. 몰리니 실제로 오릅니다. 오르니 더 몰립니다. 이 순환이 상승장 후반부를 과열시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반대로 돌면 패닉셀이 됩니다. 남들이 파니 겁이 나서 나도 서둘러 파는 겁니다.
배블런 효과는 비쌀수록 오히려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역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가 아파트는 가격 자체가 검증된 자산이라는 신호가 되거든요. 여기에 희소성과 과시 욕구가 겹치면 비싸다는 사실이 곧 매력이 됩니다. 이런 자산을 트로피 에셋이라고 부릅니다.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과시수단이 되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초고가 단지가 시장 전체가 침체돼도 잘 버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풍선 효과는 한 지역에 규제를 가하면 규제가 덜한 인근 지역으로 수요와 가격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이 줄고 세금이 늘었습니다. 그럼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안 사게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옆 규제가 안 걸린 B구로 갑니다. A구가 불리해지니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거죠.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자리만 옮깁니다. 또 반대로 역풍선 효과도 있습니다. 규제를 남발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해 결국 모든 수도권이 규제에 걸렸다 생각해 봅시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손익 계산을 다시 합니다. 어차피 모든 지역이 규제라면 그냥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가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핵심 입지들의 가격이 오릅니다. 이게 역풍선 효과이며 대표적인 규제의 역설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자료들입니다. 심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들 하는데 사실 꽤 정교하게 측정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시장의 과열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 가격 전망 CSI입니다. 이 수치는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로 냅니다. 1년 뒤 집값 전망을 지수로 만든 건데요. 100을 넘으면 오른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매달 나오니까 기대 심리의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 빠르게 잡아낼 수 있죠. 둘째,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내는 자료로 가구와 중개업소 설문을 바탕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100을 기준 삼아 상승과 보합, 하강 국면을 9개 등급 기상도로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건 상승 국면인 2026년 6월에 본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입니다. 한편 이건 하락 국면인 2023년 2월에 본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입니다. 셋째, 인플레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시장 평가 점수입니다. 인플레하우스에서는 매주 AI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사 정보를 읽고 시장의 과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간 레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이 된다면 총 10년치 분량의 주간 레포트를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은 펀더멘털의 심리를 더한 값입니다. 펀더멘털이 방향과 바닥을 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속도와 거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부동산 시장 구조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심리 효과들은 하나같이 기회를 놓치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펀더멘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